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첫날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미국이 2천억 달러, 235조 6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내일까지 협상은 계속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길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제 북한이 쏜 발사체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시각장애가 실제보다 심한 것처럼 속여 국제대회 부정 출전한 의혹을 받는 장애인 유독의 소식 MBN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복지 카드도 없고 운전도 하는 수상한 행적을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당선을 위해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시속 170km로 달리는 KTX 열차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목숨은 건졌지만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에 탄 채 편리하게 음료나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늘고 있지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협상 첫날, 미국과 중국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시각 10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아직 협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국은 현지 시각 10일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휴대전화기와 컴퓨터, 의류 등 소비재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미중 양국 협상팀은 90분간 진행된 무역 협상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인상이 단행된 시점 이전에 중국을 떠난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협상 시간을 벌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중국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 외교를 언급하면서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I did get last nigh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President Xi. Let's work together. Let's see if we can get something done.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태도 변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Whether it'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they took many parts of that deal and they renegotiated. You can't do that. 미국은 이번 인상분 외에도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징벌적인 관세 부과를 계획 중입니다.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미국의 관세 폭탄에 유감을 표한 중국은 일단 남은 협상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比较好的解决现实问题，最终呢，走向合作的这个唯一的结果。 양측은 내일까지 협상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세계 경제 1, 2위 미중의 싸움은 당장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싸움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코스피는 넉 달 만에 2100선도 흔들거렸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샤오미나 화웨이 등에서 만든 휴대폰은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입니다. 중국이 수출한 휴대폰 가운데 25%가 미국 시장에 팔렸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고가의 휴대폰 부품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갑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의 수출이 줄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선 당초 목표했던 2% 중반대 성장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극적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돼도 무역 전쟁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도 있고 미중 간의 긴장 관계를 뉴 노멀로 보고 대책을 세워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불안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막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장중 넉 달 만에 2100선마저 깨졌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발언 직후 한때 1182원까지 밀렸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스스로 전술 유도 무기라며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미국도 남한도 별것 아닌 양 인정해주지 않아서였을까요? 이번엔 도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다양한 발사체를 연달아 섞어 쏘는 장면을 공개한 건데 이건 우리 군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90도 각도로 끝이 뾰족한 원통 모양의 미사일이 솟구쳐 오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며 공개한 발사체와 겉모습 그리고 이동 차량의 모습이 매우 흡사합니다. 또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방사포도 등장했는데 역시 지난 4일과 같은 종류로 보입니다.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 훈련 기획을 요약하시고 화력 타격 훈련 개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도발 하루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탱크에 부착해서 쏘는 자주포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미국이 대화로 돌아오기를 압박하는 거죠. 다만 현 단계에서 대화의 판자체를 깨고 싶지는 않아 하기 때문에.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남측은 적대 행위들을 공공연히하면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훈련만 트집 잡는다며 되레 남측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리 군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하며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인지 그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요.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총 2발을 발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된 2발의 미사일은 발사고도 40여 킬로미터에 비행거리는 각각 420km, 270km로 추정됩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유력한 가운데 로켓을 추진력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합참은 또 북한이 서해상으로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 사격도 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유에는 우리 군 훈련에 대한 불만과 F-35 전투기 도입 등 전력 증강에 대한 반발도 담긴 것으로 전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 우리 군의 첨단 무기 도입 발표에 반발, 안보 불안감 조성. 아울러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북한 내부 주민들을 결집하는 효과까지도 노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이나 일본 정부는 모두 이번에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군만 이렇게 계속 분석 중이라고 하는 걸까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북한이 더 강한 유엔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북한이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미국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들은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까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도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정부는 탄도미사일 여부에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뉘는데 탄도미사일은 그 파괴력이 큰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 유도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은 또다시 유엔 제재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한 게 중거리와 장거리를 이야기했거든요. 본인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낮추고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탄두 등 그 모습이 흡사해서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발에 성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어제는 해안가에서 발사하지 않고 북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륙을 관통하며 쏴 자신들이 개발한 미사일의 안전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가장 큰 특징은 40km로 적어도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적의 격추를 피하기 위해 급강하에서 낮은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하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 정확하게 목표에 타격한다는 게 특징이죠. 이럴 경우 남한 전체가 사정권 아닌데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등 한미가 가진 무기로는 방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과 꼭 닮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변화무쌍입니다. 저공 급하강 비행과 수평 비행을 반복하면서 표적지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를 비롯한 현재 우리의 방어 체계로는 요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존 탄도탄 미사일 요격망들이 요격하기 어려운 체계인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좀 더 방어망을 중첩시킬 필요가 있죠. 또 어제 사용된 발사대는 궤도형으로 지난 4일 사용된 바퀴형 발사대에 비해 험지에서의 발사도 용이해졌습니다. 게다가 미사일엔 고체 연료용 엔진이 장착돼 있어 급유 시간이 필요한 액체형보다 기습적인 공격이 더 쉬워졌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신형 152mm 자주포의 등장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핵무장은 이미 완성했고 재래식 전력도 현대화하고 있다는 북한의 자신감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어제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방사포와 자주포도 다수 섞여 발사돼 군 당국의 정보력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번 발사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응하니 북한이 더 센 도발을 해오거든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주일 사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며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보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We have no secrets, and they can be very, very strong financially. They have great potential, very much like North Korea.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economically, and I don't think he's going to blow that.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비건 대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과 계속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긴 상황인 만큼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미사일을 쏘니 식량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에 이어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실시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행동에 우려하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민생 그런 법안들도 많이 있고 이 추경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한 반면 어린 아이하고 산모,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즉각적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이 북한 식량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 국제사회가 오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국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어제 저녁 시속 170km로 달리던 KTX 열차에서 승객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보통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번엔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달리는 한 터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선로 옆에 쓰러진 한 여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오송에서 공주로 가던 KTX에서 30대 여성이 탈출용 비상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였습니다. 어느 분이 신고를 해서 승무원이 도착했을 때 난 죽는다 하시고 뛰어내리는 것. 신고를 접수한 KTX 측과 경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진 탓에 1시간 20여 분 만에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온몸에 골절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열차는 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성은 달리는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호남선 KTX 열차 12대의 운행이 1시간 3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서울에서 익산 가족들이 거기서 보전 상태를 봐야 좀 정확하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투신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보신 대로 이 여성은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열차 지연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당장 계산으로만 2,7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유리창 값도 빼고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이 순식간에 열차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달리던 KTX 열차는 멈춰섰습니다. 목포행 열차에 몸을 실은 승객 400여 명이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해당 열차는 공주역에 40분쯤 대기했다가 도착지인 목포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투신한 여성이 선로에 떨어져 있을 것을 고려해 일부 상하행 KTX 열차가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했습니다. 모두 6편의 탑승객 1,108명이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코레일이 탑승객들에게 지급할 금액만 2,700만 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건 없는데 1,108명 2,700만 원의 지원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거로 일단은 되었죠. 코레일은 규정에 따라 탑승객들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여성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열차 유리창을 깬 것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카지노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자신이 과거 태권도 국가대표로 메달을 딴 적도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서동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람한 체격의 한 남성이 카지노에 들어섭니다. 다른 관광객 뒤에서 게임을 구경하는가 싶더니 잠시 뒤 의자에 놓여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납니다. 지난 2일 자정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현금 300여만 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러시아 국적의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절도 직후 출국을 위해 공항을 찾았는데 비행기 탑승 직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가 곧 출국할 예정이란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긴급 출국 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를 만나러 왔다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과거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태권도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장이 직무 회피를 신청해 장기간 연가를 쓴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KT 채용비리 수사를 남부지검이 맡았는데 청탁자에 검사장에 장인이 들어있던 겁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의혹의 정점인 이석채 전 KT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부정 채용에 대해 전혀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전혀 예상 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2년 KT 상반기 신입 공채 때 뽑힌 부정 채용자 중 한 명이 채용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남부지검장 부인의 사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이는 다름 아닌 남부지검장의 장인인 손모 씨였습니다. 판사 출신인 손 씨는 5공화국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지낸 인물로 이석채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손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장이 장인의 채용비리 청탁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해 충돌을 우려해 스스로 직무 회피 신청을 해 연가를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T 새노조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남부지검장 친인척이 연루된 것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를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권 검사장은 다음 주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경찰청장 2명,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에 청구를 했습니다. 때마침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간의 불편한 시기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 망신주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건율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친박과 비박 진영의 갈등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 정보국은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계 의원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합니다. 친박계에서 궁금해할 만한 각종 선거 정보는 청와대로 은밀히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한 검찰이 전직 경찰수장 2명을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던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훈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두 전직 경찰 총수는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교육감 등 정권의 반대 입장을 보이던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두 전직 경찰수장이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자 경찰 일각에선 검찰의 경찰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가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에 대해 비판 여론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경찰과 검찰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 준비 기일인데 정 씨 측은 경찰 조사 때와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외에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명을 위해서겠죠. 유호정 기자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첫 재판에
오늘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지만 정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정 씨는 오늘 법정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간간 피해자의 경우 신변 보호 문제로 가해자가 접촉을 할 수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강경 사유로 참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 측은 또 구속된 가수 최종훈 씨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도 추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차에 탄 채 음료나 음식을 주문해 가져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편리함 덕분에 서울에만 수십 개가 있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에 허가받은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숍 한가운데 승용차가 멈춰서 있고 매장 한쪽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이용하려던 차량이 실수로 매장 안으로 돌진한 건데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에 탄 채 음료나 음식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가 인도를 통행하는 위험성 때문에 지난해 5월 속도를 줄이는 과속 방지턱과 출입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잘 지켜지는지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가봤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려는 차들이 인도를 수없이 가로지르고 갑자기 인도로 진입한 차량에 길을 걷던 남녀가 움찔하며 멈춰섭니다. 매장 주변 어디에도 방호 울타리나 차량 출입을 알리는 경보기 같은 안전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진 않으신지 해서. 돌아 나오다 보면 가끔씩. 출구에 경보기가 설치된 또 다른 매장은 차량이 나가는데도 경보기가 고장나 울리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기자가 직접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주문해봤습니다. 입구 안쪽에 있는 도로 반사경 하나와 출구에 세워진 교통 안내판이 전부입니다. 차량 출입을 알리는 경보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매장 3곳 중 한 곳은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 허가를 받은 곳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서울 시내 매장 대부분이 법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가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갱신 때 그 사업자에게 이 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2,000명에 육박하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만큼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지 딱 2년 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2주년을 축하하는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건 덤이었죠. 그런데 인터넷은 어제 있었던 대통령 특별 대담으로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6분간의 대담은 문재인 정부를 만든 평범한 국민을 향하는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임기 마칠 때까지 촛불 어떤 정신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사회자인 기자가 대통령 말을 자주 끊었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독재자를 언급한 질문을 던졌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의 소속사인 KBS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00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담 뒤 더 공격적인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불쾌해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제 단독 대담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도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라고 질문한 기자가 무례하다는 네티즌의 비난을 받은 바 있었는데 지나친 마녀 사냥식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제 대담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항명을 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에 아예 답을 하지 않았고 대신 검찰에 겸허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법무부가 임기가 70여일이나 남은 문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 검찰총장 힘 빼기일까요? 조성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인지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자 선정 작업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인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무일 총장 힘 빼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감령 경찰청장은 발빠르게 민생 치안 현장을 챙겼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도 취소했습니다. 112 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찾은 민 청장은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도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침 속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향후 검경의 대응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담에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저로 낮아지는 등 성과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일자리도 안 좋은 상황이고 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도대체 무슨 지표를 보고 말을 한 것이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위임금의 3분의 2를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19%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비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건 2008년 이후 처음인데 상위 20%와 하위 20%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도 4.67배까지 좁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의 여건은 나빠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많아진 셈입니다. 실제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8%에서 2분기 마이너스 7.6%, 4분기 마이너스 17.7%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대통령 언급대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믿었던 반도체마저 빨간불이 켜지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자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그 제조, 특히 수출 관련 제조업을 살려주면 거기서 이제 서비스업이 따라 좋아지면서 이제 청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내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시력 장애가 실제보다 심한 것처럼 속여 국제대회에 출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팀 소식 MBN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 전맹 등급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휩쓴 선수가 국내에서는 운전을 하고 다닌 수상한 행적을 MBN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에 나선 A 선수가 안내견에 이끌려 경기장 안을 걸어갑니다.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 출전했을 땐 앞을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의 빨간색 원이 양팔에 붙어 있습니다. A 선수는 한때 세계 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메달을 싹쓸이해온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A 선수가 지난 2010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적어도 2014년까지 운전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은 지난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부터니 선수로 활동한 시기와 운전을 한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국제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시력장애라면 운전면허를 따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선수간만 착각 다니다 걸리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죠. 운전 잘하죠. 나도 탔는데. 차 많이 탔죠. A 선수는 실제 받은 장애 등급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눈에 다른 질병이 있어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치님 태운 것도 알아요. 인정해요. 제가 인정하잖아요. 하긴 했다고. 근데 안 좋아진 건 사실이라고. 이거 안 좋아졌으니까 비워내셨겠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의 말입니다. 경찰은 A 선수가 시력을 속여 국제대회에 출전한 걸로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석연찮은 사례는 A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장애 정도를 속여 출전해온 잘못된 관행이 이제서야 확인되면서 파장은 장애인 유도 전반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시각장애인 판정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국내 장애 등급은 가장 중증인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경증인 6급은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인데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는 정도라는 게 전문의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장애 스포츠 등급이라는 걸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시력이 좀 나은 등급도 국내 장애 등급 중 4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에는 국내 장애 등급 6급을 가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사 대상 10여 명의 선수 중 국내에서 장애 등급을 받아 복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뿐 아니라 2016년 리우 패럴림픽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정출전 선수에 적용할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일단 가장 최근에 두 대회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겁니다. MBN 취재 결과 두 차례 대회에 한 번이라도 출전했던 장애인 유도 선수는 모두 14명입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시력장애가 심한 것처럼 속여 출전에 입건됐고 지도자 3명과 장애인 유도협회 관계자 1명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되는 선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출전 선수 대다수가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찰은 선수들의 부정 출전에 지도자와 협회 측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유도협회 측은 선수들에게 안 보이는 척하라고 지시한 적 없고 출전 여부와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본 것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는 거다. 지도자나 사무국장이 시켰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장애 선수들이 돈을 받으면 얼마 받고 하면 얼마나 저렇게 하겠어요.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현직 장애인 유도 지도자들을 불러 대가성 자금과 공모가 있었는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울지 마. 왜 울어? 영화 속 남편은 자신을 몰라보는 아내를 안고 흐느낍니다. 아내는 치매 환자였죠.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통령 내외가 찾은 곳은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였습니다. 고령화 시대 치매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 상품도 쏟아지는데 최근엔 가벼운 치매도 보장해준다는 상품이 인기입니다. 치매 진단 기준인 임상치매 평가 척도 기준으로 1단계에만 해당해도 진단비 수백만 원에 매달 간병비까지 평생 챙겨준다면서 가입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믿어도 되느냐? 처음엔 경증 치매도 다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막상 약관을 받아보면 CT와 MRI 등의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경미한 치매는 뇌 영상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결국 치매가 맞는데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치매로 인정해 혜택을 받는 중증 질환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니 언제는 가벼운 치매도 보장해준다고 해놓고 계약자 입장에선 정말 분통 터질 노릇이죠. 또 치매 환자는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하는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만 보험사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런 게 있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수많은 상품 약관을 일일이 심사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보험 약관 고치는 걸 보험사 자율에 맡기겠다는데 보험사들한테 보장 범위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라. 소비자들에겐 잘 확인한 뒤에 상품을 선택하라고 하는 건 경찰이 도둑 잡을 생각은 않고 문단속 잘하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곧 100만 명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의 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고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게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한 버스노조가 전면적인 동시 파업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버스가 동시에 멈춰서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 때문이 아닌 버스 기사들이 자기들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파업이 가결된 9개 지자체에 전국 자동차 노조연맹 소속 버스노조가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15일 파업을 조합원 전원의 전면적인 동시 파업으로 정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버스가 동시에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정부도 남은 기간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파업에 참여한 노조를 겨냥해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축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는 사실상은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임단협 과정에서 쟁의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업 참여 245개 노조 가운데 200곳은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가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250여 개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축소가 우려되는 곳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노조는 불가피하게 주 6일 근무도 해야 하는 기사들이 해당 주에는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며 업계 근로 특성을 무시한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쟁의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부 설명대로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문제인데
정부는 요금을 인상해서 해결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환승으로 서울이나 인천까지 다 엮여 있죠. 그럼 서울이나 인천도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버스의 인력 확충에 따른 필요 예산은 약 3천억 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요금 인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금 200원을 인상하면 약 2,500억 원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나 경기도는 이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의 입장은 다릅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수도권 통합 환승제이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고려가 되는 거죠. 경기도만 기본 요금이 올랐을 때를 가정해봤습니다. 경기도민은 서울로 갈 경우 인상된 기본 요금에 거리당 추가 요금을 내지만 서울이 기본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요금을 더 내게 됩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손실분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했기 때문에 굳이 요금을 인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52시간 근로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이 어떻다라는 것들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과연 지금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을 바라는 눈치지만 지금으로선 법적인 근거마저 없어 국토부는 예산 지원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서울 여의도 하면 63빌딩 등 초고층 빌딩이 질비한 모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곳에 63빌딩을 훌쩍 뛰어넘는 318m 높이의 건물이 새로 들어섭니다. 그 꼭대기에 언론사 최초로 MBN 취재진이 올라가 봤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빨간색 빌딩이 우뚝 솟았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건축용 승강기를 타고 3분 넘게 올라가자 여의도는 물론 시내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도로 위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귀엽고 249m 높이 63빌딩이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사에 참여한 인원은 하루 평균 2천여 명, 누적 인원 160만 명에 철골 6만 3천 톤이 투입됐습니다. 이곳은 지상 300m 높이입니다. 최근 318m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서울국제금융센터를 제치고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됐습니다. 내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골을 형상화한 붉은색의 수직 라인이 매우 돋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의도 최고 높이의 마출루로 건설하기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덩달아 국내 마천루 순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산 해운대의 LCT 더샵과 서울 여의도 파크원이 준공되면 최상위권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영원한 1위도 없습니다. 2023년을 목표로 569m 높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설 중이기 때문입니다. 555m 높이로 현재 1위인 롯데월드 타워는 4년 뒤 왕좌를 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인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을 67개 보유해 중국과 미국, UAE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축구를 관람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즐기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까지 제작하며 축구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강영호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늦은 저녁, 대학 여자 축구 동아리 회원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시험을 끝내고 오랜만에 화이팅을 외치며 의지를 불태웁니다. 가벼운 몸풀기를 시작으로 기본기 훈련에 미니게임, 시원한 발리슛은 선수 못지않습니다. 여자라고 막 이렇게 소심소심하게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뛰거든요. 그래서 다칠 뻔한 것도 많고. 이름이 W킥스인 이 팀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공격 과정을 만들어가는 빌드업 전술도 이들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너가 나오면 내가 나오라고 하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도 모자라 직접 축구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디발라란 별명의 엄다영 씨가 만든 작품엔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정말 잘하고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 그냥 해보시고 꺼리지 않고 해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앉아서만 하는 경기 관람을 떠나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유튜브 제작까지 축구장 6시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5월) 초인데 마치 초여름처럼 덥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이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주말 동안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기가 불안정해서 영서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낙성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모레에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못해 미세먼지는 점차 국내에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도 내일 오전 한때 농도가 짙겠습니다. 또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주말 야외 활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대구는 3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중국의 한 대로변에서 속옷만 입은 남자아이가 벌을 서고 있습니다. 앞에서 꾸짖는 이는 아이의 엄마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여자 급우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얘기에 성적 희롱을 당하는 수치심을 똑같이 느껴보라고 이런 벌을 내렸다고 하네요. 성희롱의 경각심을 제대로 일궈준 것 같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성적 학대이자 아동학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론 내 아이라면이라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